엄마,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67세의 김순자입니다. 교직 생활 30년을 마치고 정년 퇴임한 후 제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 지훈이를 간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지훈이가 사고를 당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옅어져 갔습니다. 의사는 지훈이의 상태가 식물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며느리 박미란도 병원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발길은 뜸해졌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민수 씨 병원 일은 어머니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은 그녀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지훈이의 아내이기에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지훈이의 사고 이후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간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으로 달려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왔어.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엄마랑 같이 산책하던 때가 생각나네.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을 바라보며 저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제 목소리가 그의 의식 속 어딘가에 가닿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0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병실에 앉아 그의 손을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던 탓에 굳어진 손가락을 부드럽게 풀어주던 그때 갑자기 지훈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착각일 거야. 너무 바라서 헛것을 본 거겠지.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찔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지훈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지훈이가 눈을 떴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분명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지훈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라니 2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아들이 대체 무엇을 들었다는 말인가. 그의 눈빛에는 기쁨 대신 무거운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뭘 들었는지 전부 다 말해줘. 지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지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아내 미란이와 처가 식구들이 한 말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 전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2년간 병원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병원비와 간병, 그리고 며느리의 무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일 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민수가 털어놓을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란이네 집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사고를 당하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미란이가 제가 의식불명일 때 저지른 일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건히 아들의 말을 들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한테 다 말해줘. 네가 겪은 고통을 엄마도 함께 나누고 싶어.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과 배신감은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결혼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장모님은 저를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르셨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지훈이는 그때부터 2년 전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던 시점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에 차 있었고 때로는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알던 밝고 착한 며느리 미란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 이기적이고 냉정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던 사돈들은 탐욕에 눈이 먼 괴물들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결혼 후 처가에서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박대호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지훈이의 월급 대부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훈이가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힘든 사정을 이야기해도 사위가 이 정도도 못 버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장모 김은주는 지훈이가 쉬고 있을 때마다 온갖 집안일을 시켰고 남자 새끼가 돈도 못 벌면서 놀고 먹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는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에도 지훈이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돈을 잘 못 벌어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해요. 라며 지훈이를 백수 취급했고 친척들 앞에서는 그를 보란 듯이 깔아뭉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훈이는 미란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미란이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빠 말이 맞잖아. 당신이 좀 참아야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란이의 무책임한 말에 지훈이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며느리 박미라는 그저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식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고를 당한 그날도 장인어른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제 아들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니.
지훈이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 박대호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 급하게 서류를 건설 현장에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고 지훈이가 위험하다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미란이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지훈이는 어쩔 수 없이 빗길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지훈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라니.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또 있다는 말인가? 지훈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의식불명일 때 미란이가 한 짓들.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지훈이의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결혼 전 박미란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던 때로 말입니다. 미란이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박대호 씨였고 어머니는 우아하고 자상해 보이는 김은주 씨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지훈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은 지훈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돈들을 만나게 되어 기뻤고 지훈이가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식적인 가면 아래 숨겨진 본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결혼 전부터 미란이네 집에 눈치를 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미란이의 부모는 우리 딸은 고생 안 시키고 키웠으니 사위가 우리 딸을 책임져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지훈이의 경제력을 시험했습니다. 지훈이는 미란이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들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했고 미란이의 부모는 저에게 사부인,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돕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대호 씨는 지훈이를 불러 우리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 수는 없지 않겠나?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 정도를 생각했지만 그들이 요구한 금액은 지훈이 월급의 절반이 넘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했지만 미란이가 옆에서 우리 아빠 말씀이 맞아, 오빠. 우리 집에서 사는 건데 당연히 생활비를 내야지라며 거들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훈이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장모 김은주 씨는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지훈이를 깨워 아침밥을 차리게 하고 설거지와 청소, 빨래까지 시켰습니다. 남자가 벌이도 적으면서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라는 비아냥거림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는 그런 지훈이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아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지훈이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대호 씨는 친척들 앞에서 지훈이를 우리 사위는 돈을 잘 못 벌어서 백수로 지낸다고 거짓말하며 모욕했습니다. 지훈이는 분명 멀쩡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훈이를 마치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빈대처럼 취급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런 줄 알고 지훈이를 측은하게 보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지훈이는 그럴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미란이가 괜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라고 협박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월급은 대부분 처가 생활비로 들어가고 남은 돈은 미란이가 관리했습니다. 지훈이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용돈을 받아 생활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마음 편히 잡을 수 없었고 필요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미란이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미란이는 자신의 월급을 모두 개인 통장에 넣어두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지훈이가 불만을 표할 때마다 미란이는 나중에 우리 집 살 때 쓰려고 모으는 거야. 당신도 좀 참아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지훈이의 사고 이후 병원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지훈이는 박대호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대호 씨는 이중 장부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세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지훈이는 처가에서 지내면서 우연히 그들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대호 씨가 자신을 교사 아들 사위라는 깨끗한 이미지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그날 박대호 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씨에 허위로 작성된 안전점검 서류를 건설 현장에 가져다 달라고 지훈이에게 시켰습니다. 지훈이가 거절하자 미란이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며 협박했고 결국 지훈이는 빗길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박대호 씨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곧 태도를 바꾸어 민수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지훈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병원비의 대부분을 저에게 떠넘겼고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지훈이를 외면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 벌어주는 기계, 하인처럼 취급했어요. 저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지, 왜 병원비를 나 몰라라 했는지, 그들은 애초에 지훈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지훈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의식불명일 때 미란이가 한 짓들.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을 때도 귀는 열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씩 주변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이었어요. 특히 제 아내 미란이와 그 남자 최상현이라는 사람이 병실에 와서 했던 이야기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라니. 혹시 지훈이가 듣게 된 이야기가 불륜에 관한 것이었을까? 미란이는 처음 몇 달 동안 병원에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미란이는 제가 사고를 당한 지 1년쯤 되었을 때부터 최상현이라는 회사 후배와 함께 병실에 왔어요. 처음에는 제 친구라고 소개하며 문병을 왔지만 사실은 불륜 상대였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제 침대 옆에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훈이의 말에 따르면 미란이와 최상현은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병실에 찾아와 애정 행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테니 보험금 받으면 우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제가 죽은 후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했어요. 저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박미라는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며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악마 같은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훈이의 옆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녀는 다른 남자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은 제가 의식불명일 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어머니한테 치료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저를 포기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장모 김은주 씨는 지훈이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의 진심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왜 병원비와 간병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훈이를 돈 때문에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2년 동안이나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슬퍼졌습니다. 엄마, 제가 의식불명일 때 들었던 이야기들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미란이와 장인어른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제가 교사 아들이라는 깨끗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혹시라도 사업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방패막이로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란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의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그들에게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귀는 열려 있어서 그들의 악행을 모두 들어야 했어요. 저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은 2년 동안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훈이를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봤더라면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았으니 이제부터 엄마와 함께 그들에게 복수하자.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려서 제대로 응징받게 해줄게. 지훈이는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복수란요? 그래, 복수야. 그들이 너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네 죽음까지 바랐던 것에 대해 엄마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다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훈이는 제 결연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동안 누워서 모든 걸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한 짓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요. 저는 지훈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증거가 있어야 해. 감정만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어.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제 오랜 친구인 민경이가 떠올랐습니다. 민경이는 동네 이장의 부인으로 정보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친구 민경이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녀라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네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척해야 해.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거야. 지훈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멀쩡해 보이면 그들이 조심할 테니까요. 그럼 엄마, 미란이가 또 병문안을 올 텐데 그때 녹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랑 같이 올 테니까요. 저는 아들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미란이와 최상현이 병실에 와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면 그들의 불륜과 보험금에 대한 계획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대호 씨의 비리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이 한 짓을 모두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저는 잠시 병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동안 지훈이의 병실에서 저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당한 고통을 갚아주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이의 병실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의 복수를 위해 싸울 것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저는 비록 67세의 나약한 노인이었지만 제 아들을 향한 사랑과 분노로 인해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여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친구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민경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야? 지훈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아, 나야 순자. 지훈이가 깨어났어. 정말이야? 정수가 진짜로? 아이고, 이럴 수가.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저는 울먹이는 민경이에게 지금은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경이를 병원 근처 카페로 불러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경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끝내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가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훈이를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심지어 네가 없는 틈을 타서 병원비까지 포기하려 했다니. 정말 악마들이 따로 없네. 미경아,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지훈이가 사고를 당한 것도 그 인간들 때문이었대. 장인어른이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는데 지훈이를 방패막이로 이용했었대. 민경이는 제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좋게 봤는데. 미란이 그 착한 얼굴 뒤에 그런 악마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는다. 저는 민경이에게 제가 계획한 복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아,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지훈이가 겪은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 줄 거야.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나는 미란이와
그 남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어. 혹시 작은 녹음기를 구해줄 수 있을까? 민경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정수가. 우리 남편이 이장이라 회의 녹음할 때 쓰는 작은 녹음기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가져다 줄게. 그리고 장인어른 비리 신고하는 것도 내가 도와줄게. 우리 남편이 공무원들 많이 알아. 어디에 신고해야 효과적인지 알아봐 줄게. 저는 민경이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네가 겪은 고통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싸워줄게. 그 악마 같은 인간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혼내줘야지. 민경이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경이의 도움으로 저는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경이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녹음기였지만 제 손에 들려있는 그 녹음기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녹음기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미란이가 병실에 올 때 어디에 숨겨야 할까? 엄마, 미란이는 침대 밑이나 화분 뒤 같은 곳은 잘 보지 않아요. 창문 커튼 뒤쪽에 숨기면 될 것 같아요. 미란이가 올 때쯤이면 제가 잠든 척 할게요. 그리고 그 남자랑 같이 올 테니 대화를 유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녹음해야 해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이의 말이 맞아.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모든 것을 녹음해야 해. 저는 녹음기를 창문 커튼 뒤에 숨기고 녹음이 제대로 되는지 여러 번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드디어 미란이와 최상현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미리 지훈이에게 눈이 감겨 있는 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란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 미란아 왔구나. 이 사람은 누구였지? 저는 최상현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미란이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 동료 최상현 씨예요. 민수 씨 소식 듣고 함께 왔어요. 최상현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연 씨 회사 동료 최상현입니다. 민수 형 소식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군요. 제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다니. 저는 못 본 척 그들을 지나쳐 갔습니다. 미란이와 최상현은 잠시 민수가 깨어난 것에 대해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잠든 척을 하자 그들은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성민아, 생각보다 빨리 깨어났네. 어떻게 하지? 글쎄, 좀 당황스럽긴 해. 그런데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 가끔 깨어나기도 하고 다시 잠들기도 하고 그래 의사가 천천히 회복될 거라고 하더라고. 기억도 흐릿하다고 했어. 미란이와 최상현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다시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그런데 보험금은 어떻게 돼? 아직 못 받았어? 아직은. 의식을 되찾았으니 생명보험금은 못 받겠지. 하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 거야. 한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검사를 더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할 수 있겠네.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저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문 뒤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의 악마 같은 속마음을 직접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분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1시간 정도 더 병실에 있다가 미란이와 최상현은 저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민수 씨 깨어나면 전화 드릴게요. 저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다음에 또 와.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안심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버튼이 제대로 눌러져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훈아, 들었지? 미란이와 그 남자가 한 말들 완벽하게 녹음됐어. 지훈이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다 들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이제야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미란이의 불륜과 박대호 씨의 비리를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지훈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미란이와 그 남자가 한 말을 모두 녹음했어. 이제 신고 준비를 시작하자. 민경이는 제 말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잘 됐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놨어. 장인어른 비리 신고하는 것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움직여야 해. 저는 민경이의 도움으로 박대호 씨의 비리 신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2년 동안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탈세 방법, 뇌물을 준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훈이는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경이의 남편의 도움으로 완벽한 신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고서를 국세청, 검찰, 지자체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당한 고통을 갚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야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병실에 앉아 지훈이의 재활 치료를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 미란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서류를 압수해 갔어요. 미란이의 목소리는 불안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세무조사라니? 갑자기 왜? 네 아버님께서 평소에 세금 잘 내셨을 텐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황당해 하세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미란이의 질문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내가 신고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네 아버님께서 성실하게 사업하셨으면 별일 없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제발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난리 나셨어요. 평소에 세무서랑 잘 아는 사이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미란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도 희미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네요.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세상에 다 드러날 거예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그들이 너에게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리고 제대로 응징받게 해야지.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대호 씨가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탈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뇌물 수수 혐의도 확실하다는 게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장모 김은주 씨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부인, 우리 남편이 잡혀갔어요. 탈세했다고, 뇌물 줬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몇 천만 원은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저는 김은주 씨의 울부짖음에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도 민수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부인, 제발요. 우리가 그동안 민수 일로 사부인께 신경 못 썼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민수 일로 신경 못 썼다고요? 2년 동안 병원비를 제가 혼자 다 냈는데, 그리고 민수가 사고 난 것도 결국 사돈 때문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사돈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민수가 처가에서 당한 일은 뭔데요? 매달 300만 원씩 뜯어가고 집안일 다 시키고 친척들 앞에서 무시하고 그런 게 잘못이 아닌가요? 김은주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 제가 미란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고 최상현이라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짓을 이제야 응징받는 겁니다. 사부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용서해 달라고요? 2년 늦었어요. 민수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을 때 용서를 빌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정말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야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깨달을 거예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는 감옥에 갔지만 미란이는 아직 남아있어. 다음은 미란이 차례야. 박대호 씨가 구속된 지 3일 후 미란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어머니, 정말 큰일이에요. 아버지가 구속되고 나서 회사 일들이 다 중단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민수 병원비로 힘든 상황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민수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대신 아버지 변호사 비용만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치료비를 누가 냈는데 2년 동안 내가 혼자 다 냈잖아. 이제 와서 부담하겠다고? 그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럼 매달 300만 원씩 뜯어간 건 뭐야? 그리고 미란이 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았잖아. 그 돈은 어디 갔어? 미란이가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란아, 너 최상현과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병실에서 그 남자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 계획대로 하자고 했잖아.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있어. 미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민수 씨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랬어요. 불안해서 바람을 피워? 불안해서 보험금 타먹을 계획을 세워? 미란아, 너는 정말 나쁜 년이구나.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최상현 씨와도 완전히 끝냈어요. 이제 민수 씨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 이미 지훈이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너희들이 한 말을 다 들었다고. 미란이가 놀라서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지훈이가 눈을 뜨고 미란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란아, 정말 실망했어. 내가 의식불명일 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용서해줘. 용서? 2년 동안 나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미란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이혼 동의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미란아, 이혼 동의서야. 서명해. 어머니, 이혼 동의서까지 준비하셨어요? 저는 서명 안 해요. 이혼도 안 할 거예요. 민수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 불륜 증거도 다 있고 처가에서 지훈이 학대한 증거도 다 있어. 한번 재판해보자. 미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건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야. 내가 왜 걱정해야 해? 그날 미란이는 결국 서명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미란이가 이혼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동네 사람들한테 지연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미란이 회사에도 알려야겠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내가 부녀회에서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미란이 회사 사람들한테도 소문을 퍼뜨려 줄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혼내줘야지. 미경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단순히 감옥에 가거나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회적인 비난과 경멸까지 받게 해야 해.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미란이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미란이와 최상현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민경이를 통해 부녀회의 소문이 돌았고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병원에 찾아와 저를 위로하며 미란이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너 정말 대단하다.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혼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민수를 간병하다니.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그 미란이라는 애는 정말 양심도 없나 봐. 남편이 2년 동안 의식불명이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유부녀랑 불륜을 저지르다니.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도덕성이 없어. 사람들의 말에 저는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서러움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동네뿐만 아니라 미란이의 회사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최상현과 미란이의 불륜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자 두 사람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결국 최상현은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미란이 또한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출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가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초라하고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살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 너는 내 아들을 사람 취급이나 했어? 3년 동안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 운운해? 미란이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해 달라고? 그럼 이혼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 그럼 생각해 볼게. 미란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아, 양육권도 포기해야 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아이가 자랄 수 없어. 양육권까지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당연하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남편 뒤에서 바람 피우고 보험금 타먹을 계획까지 세운 사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어? 미란이는 결국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불륜을 저지른 그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빈손으로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미란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라고? 2년 동안 계속된 게 실수야? 바람 피우고 보험금 타먹을 계획 세운 게 실수라고? 미란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란이와 완전히 갈라섰어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그 인간들 때문에 고생한 건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대호 씨가 감옥에 가고 미란이가 쫓겨났지만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봐야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지켜봐야 해.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미란이가 고향으로 떠난 지 한 달 후, 박대호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세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추징금까지 수십억 원이 나왔습니다. 민경이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수가 박대호 씨 완전히 망했어. 추징금을 못 내서 재산이 다 압류됐다고 해. 집도 경매로 넘어간대. 정말이야? 그럼 장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해. 그것도 오래 못 갈 것 같던데. 친정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민경이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제업자득이야. 그동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정수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미란이가 고향에서도 제대로 정착 못하고 있다는 거야. 소문이 고향까지 따라갔나 봐. 어떻게 된 거야? 불륜 저지른 여자라고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준다고 해.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속 시원하네. 저는 민경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편하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한편 장모 김은주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지만 점점 원망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사돈 때문이에요. 왜 신고까지 하셨어요? 내가 신고했다고 증거라도 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돈이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분명히 사돈이 신고한 거죠. 그럼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신고 안 했어도 언젠가는 들통났을 거예요. 김은주 씨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응,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건 이제 끝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활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내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아마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훈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지훈이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였죠. 면접에서 지훈이의 경험과 능력을 높게 평가해 줬거든요.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나 봅니다. 엄마, 월급도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아, 엄마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네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하고 말이야. 엄마, 재혼은 아직 생각 없어요. 당분간은 엄마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께 효도나 좀 하고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처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미란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일요일 오후 민경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얼굴에 여유가 생겼어. 민경이의 말에 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미경아. 이런 평온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민경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란이 가족들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정수가, 혹시 미란이 가족들 소식 들었어?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나? 글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장인어른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대. 내년에 출소 예정인데 나와도 갈 곳이 없을 거야. 재산도 다 날렸으니까. 장모는 어떻게 지내?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다고 해. 나이도 많은데 힘들 것 같더라고. 민경이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제업자득이야. 그동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걸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지. 오히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게 아닌가 싶네. 정수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미란이가 고향에서도 제대로 정착 못하고 있다는 거야. 불륜 저지른 여자라고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준다고 해.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완전히 바뀐 인생이네. 예전에는 그렇게 우아하게 살던 사람이. 저는 민경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아, 그런데 나는 전혀 동정심이 안 들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이 지훈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부족해. 당연하지, 정수가. 그들이 지훈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부녀회에서 다 얘기해 줄게. 미란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처가에서 지훈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그럼 미란이는
이 동네에서 발을 못 붙일 거야. 민경이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려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민경이가 돌아간 후 저는 지훈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집에서 살지만 정말 행복해요. 지훈아, 돈이나 집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진짜 행복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지 이제 알겠지? 맞아요, 엄마. 처가에서 살 때는 매일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지훈아, 가끔 후회되는 건 없어? 미란이와 이혼한 건 말이야. 전혀 없어요, 엄마.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과 살아야 해요.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나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2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훈이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는 다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관을 잘 살펴보고 그래야지. 그래 지훈아,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과 만나길 바라. 엄마도 그 여성분을 만나보고 싶어. 네,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훈이는 새로운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진 모습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어하던 예전의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자 한 사람의 든든한 가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와 지훈이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지훈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네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이렇게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엄마가 널 포기할 리가 있겠니? 엄마, 저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엄마를 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지훈이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너 같은 아들을 둬서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처가 식구들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지훈이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는 저와 함께 걷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새가 자유를 되찾은 것처럼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네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이렇게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정말 예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끔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후회라니? 무슨 후회?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할 걸 하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지훈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후회하지 않아. 그들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우리가 너그럽게 대했다면 그들은 더 우릴 우습게 보고 더 큰 상처를 줬을 거야.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 우리가 한 짓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야. 지훈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들이 저에게 한 나쁜 짓들이 고스란히 돌아간 거야.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그래.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받게 돼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날 이후 저는 지훈이에게 미란이 가족들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경이를 통해 들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박대호 씨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지만 출소 후에도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은주 씨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란이는 고향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지만 불륜녀라는 소문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우아하고 화려한 삶을 살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초라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동정심 가질 필요 없어. 그들은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동정심은 아니에요. 그냥 씁쓸하네요.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 하지만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저 이용했을 뿐이야. 이제는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며칠 후 미란이가 정말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비실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미리 경비실에 미란이가 오면 올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뒀거든요. 미란이는 아래층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래에 있어요. 잠깐만 올라가서 민수 씨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이미 이혼했으니까 남이야. 더 이상 볼 일 없어. 제발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는 이미 충분히 했어.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지훈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미란이는 1시간 정도 병원 앞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지훈이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정말 초라하게 변했네요.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훈이는 재활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내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 준 사람인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야? 지훈아, 잘 됐네.
엄마도 그 여성분을 만나보고 싶다. 네,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훈이를 괴롭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는 회사 동료에게 소개받은 여성을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청순하고 깨끗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이 지훈이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서연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훈 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 씨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직접 뵙고 보니 정말 좋네요.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훈이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지훈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 씨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2년 동안 혼자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서연 씨, 저희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의 기적입니다. 지훈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나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지훈이의 모습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 씨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연 씨의 부모님 또한 지훈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지훈이가 진정한 가족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날, 저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서연 씨와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와 서연 씨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훈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야. 지훈이의 결혼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서연 씨는 자주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서연 씨와 함께 저를 위해 작은 정원을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꽃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 씨가 임신했대요. 저는 지훈이의 말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야? 지훈아, 정말 축하해. 이제 곧 할머니가 되는 거야? 아이고, 기뻐라. 지훈이의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 웃었습니다. 지훈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과거의 미란이 가족들의 근황이 궁금해졌습니다.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미란이 가족들 소식 들은 거 없어? 글쎄, 미란이 아버지는 내년에 출소 예정이라고 하던데 나와도 갈 곳이 없대. 장모도 계속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다고 하고 미란이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던데 민경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동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손주를 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이라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훈아. 엄마는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습니다. 지훈이의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귀여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매일 손자를 안고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 씨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미란이 가족들 소식 들은 거 없으세요? 저는 지훈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아직도 미란이를 궁금해하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이에게 들은 소식은 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지. 지훈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훈이에게 민경이를 통해 들었던 미란이 가족들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란이 아버지는 내년에 출소 예정이라고 하던데 나와도 갈 곳이 없대. 재산이 다 압류돼서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장모도 계속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다고 하고. 미란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 얼마 전에는 그 남자 최상현이라는 사람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훈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동정심 가질 필요 없어. 그들은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동정심은 아니에요. 그냥 씁쓸하네요.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 하지만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저 이용했을 뿐이야. 이제는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지훈이에게 더 이상 미란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 씨는 저에게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잖아요. 손자도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요. 하지만 저는 지훈이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지.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지훈이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려주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빵과 커피를 팔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예전에는 교사셨지만 지금은 카페 사장님이시네요. 정말 멋지세요. 지훈아, 네 덕분이야. 엄마에게 이런 행복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고, 그들도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란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헬쑥해진 얼굴과 초라한 옷차림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한 짓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해 달라고? 미란아, 너는 지훈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단어조차 아까워.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지훈이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넌 네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지훈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저는 미란이를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이 제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손주를 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서연 씨가 임신했대요. 저는 지훈이의 말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야? 지훈아, 정말 축하해. 이제 곧 할머니가 되는 거야? 아이고, 기뻐라. 지훈이의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 웃었습니다. 지훈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과거의 미란이 가족들의 근황이 궁금해졌습니다.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미란이 가족들 소식 들은 거 없어? 글쎄, 미란이 아버지는 내년에 출소 예정이라고 하던데 나와도 갈 곳이 없대. 재산이 다 압류돼서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장모도 계속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다고 하고 미란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던데 민경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동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손주를 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이라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